내 이름은 하자마 타로, 15살이고 학교는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이 극악무도한 아빠 때문이죠. 벌써 10년 전 이야기네요. 우리 집은 아빠, 엄마, 5살이었던 나와 2살 많은 누나까지 4명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버릇이 나빴던 아빠 때문에 가족의 상황은 최악이었죠. 매일 밤 술을 마시고는 문제를 일으키는 아빠, 우리에게 폭력을 휘두르려던 것을 온몸으로 막아주셨던 엄마, 그런 엄마를 지키려고 엉엉 울던 우리 남매. 아빠는 제대로 일도 하지 않았기에 엄마 혼자 번 돈으로 우리를 키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생활비든 육아 비용이든 원하는 대로 가져가던 최악의 남자였어요. 어느 날 내 생일 케이크를 사기 위해 몰래 아껴뒀던 3,000엔이 지갑에서 사라진 것을 알게 됐고, 엄마는 드디어 아빠에게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만 좀 해. 오늘 타로 생일인 거 몰라? 평소에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케이크만큼은 사주려고 아껴뒀던 3,000엔 어디다 쓴 거야? 돈에 이름이 써져 있냐? 네 돈을 어디에 쓰든 내 마음이지. 너무 푼 돈이라 어디에 썼는지 기억도 안 나. 아, 혹시 이건가? 뭐야 이거? 파친코 경품이야. 3,000엔은 눈 깜빡할 새에 없어지더라고. 장난해? 오늘이야말로 절대 용서 못해. 이혼해. 애들 데리고 나갈 거야. 뭐라고? 어머, 엄마. 감히 누구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하지만 엄마는 절대 지지 않았습니다. 무식하게 주먹만 쓸 줄 아는 당신한테 말한 거야. 당신이 거부해도 재판하면 바로 이혼이야. 너한테 그럴 돈이 어디 있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련할 거야. 이혼이 그렇게 하고 싶어? 당연하지. 이 아이들 곁에 당신같이 폭력적인 아빠를 둘 순 없으니까. 그러자 아빠는 추악한 웃음을 보이며 우리 남매를 바라봤습니다. 둘 중 한 명을 내게 맡긴다면 이혼해 줄 수도 있는데. 뭐라고? 나도 부모야. 나한테도 양육할 의무가 있다고. 키울 생각도 없는 주제에 너무 그러지 마. 나한테도 생각이 다 있다고. 엄마는 물론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엄마랑 셋이 함께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우리를 꼭 안아주셨고, 그날도 우리를 위해 일을 나가셨습니다. 엄마의 모습을 본 건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날 밤 웬일로 아빠가 같이 밥을 먹자며 우리를 불렀습니다. 아빠 말을 거역하면 어찌 될지 몰랐기 때문에 나와 누나는 얌전히 따랐습니다. 식사는 별 탈 없이 끝났지만 왜 이렇게 졸리지? 눈을 뜨자 나는 차에 타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아빠가, 뒷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어났냐? 앞으로는 나랑 둘이 사는 거야. 엄마. 닥쳐! 짜증나게 하지 마. 애새끼 주제. 저는 친아빠 손에 납치되어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빠와 똑같이 생긴 추악한 얼굴의 어른들이 많이 있었고, 대충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얘도 같이 일할 거야. 아직 웬데 쓸모는 있는 거야? 일하다 죽어도 하는 수 없지. 야, 죽고 싶지 않으면 열심히 일해. 이제 네가 있을 자린 여기뿐이야. 이렇게 저는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처음 보는 나라의 채굴장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몸이 작았던 저는 어른이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몇 번이고 기어 들어가야 했는데 그 생활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가지 못했고, 병원은커녕 휴식도 없이 작업이 늦어지면 어김없이 얻어맞곤 했습니다. 몇 번을 죽을 뻔했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아빠는 뭘 했느냐 하면 수상한 사람들과 함께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가 일본에 있을 때 해외 비즈니스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듣게 되었고, 나라는 노동력을 데리고 일본을 탈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빨리 여권을 만들 수는 없었을 테니까. 이런 생활이 8년 정도 이어졌지만 저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아빠의 비즈니스는 궤도에 오른 것 같았고, 아빠는 사장이라는 직함을 달고는 우쭐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채굴장이 아닌 아빠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를 위한 거였냐고요? 그럴 리가요. 내가 일하면 본인은 편하게 놀고 먹을 수 있었으니 딱 그뿐이었습니다. 채굴장에 두는 것보다 그 편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한 거겠죠. 난 글자를 못 읽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육체 노동 덕분에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공부 쪽은 문외한이었기에 여기로 온 나는 또 새로운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물론 실수를 하는 날엔 아빠에게 얻어맞기도 했고,
그 실수가 곧 죽음과 직결되는 세계였기 때문에 저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대부분의 일은 제가 맡아서 했고 아빠는 그 돈으로 놀고 먹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정도 기반도 다져졌으니 슬슬 일본으로 돌아가자. 맛대가리 없는 이 나라 밥도 이젠 지긋지긋해. 다음날 바로 비행기에 탄 나는 10년 만에 내 나라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본 풍경은 분명 어린 시절 기억하던 제 고향이긴 했지만 이렇게 평화로웠던가. 학년기로 따지면 저는 중학교 3학년, 일본의 제도인 의무교육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아빠가 또 어둠의 방법을 사용해서 저의 과거 재학증명서를 위조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아무 문제는 없었습니다. 일본 아이들은 모두 어리게만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의식주에 큰 문제가 없었고 동아리에 열중하고 사랑에 고민하며 오늘은 친구랑 어딜 놀러 갈까 생각하고 배우 중 누가 최애인지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등 이런 갭 차이에 저는 두통마저 잃었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어쩌면 나도 이렇게 컸을 텐데 나를 귀국 자녀라고 생각하고 다가온 아이들과 친해지며 그런 상상을 했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야, 돈 없어. 그저께 돈 줬잖아. 다 썼지, 술집에서. 200만 원을? 이 나라 여자들은 돈이 많이 들거든. 한심하다 참. 됐으니까 빨리 돈이나 내놔. 지금 큰 안건으로 돈이 필요해. 잠깐만 얌전히 있어. 그걸 처리하는 게 니놈 일이잖아. 멍청한 놈 같으니. 너도 알고 있지? 여긴 일본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 엄마를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안 돼. 엄마랑은 상관없잖아. 여전히 마마 보이구만. 뭐 다루기 쉬워서 좋긴 하다만 누나는 지금쯤 고등학생이겠구나. 많이 예뻐졌겠네. 그 두 사람 건들기만 해봐. 진짜 죽여버린다. 돈은 만들어 볼 테니까 좀 기다려봐. 젠장. 참 든든하구나. 아빠가 말하길 집을 나올 때 놓고 온 이혼 서류로 엄마와는 남남이 됐지만 아빠는 그 후에도 엄마를 항상 추적해왔다고 합니다. 내가 아빠 말을 거역했을 때 쓸 보험으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쓰레기가 하라는 대로 따를 수밖에. 그 대신 저는 엄마에게 돈을 보내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엄마의 계좌 정보를 알려주진 않았지만 매달 아빠가 엄마에게 계좌이체한 명세서를 보여줘서 확인하는 식이었죠. 엄마와 누나가 행복해지길 바랐기에.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알려준 SNS 어플을 받아서 무심코 피드물들을 보고 있는데 생리별한 아빠를 찾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샵 사람을 찾습니다. 해시태그라는 거야. 사람을 찾고 있다는 표시 같은 거지. 저는 문득 엄마가 나를 찾고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지, 벌써 10년이나 못 만났잖아. 그래도 하지만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관련 있는 해시태그를 인터넷에 검색해서 관련 트윗을 닥치는 대로 찾아봤습니다.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용하는 SNS이니만큼 정보는 차고 넘쳤고 모든 내용을 확인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지푸라기 안에서 실밥 하나를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1일째, 2일째, 3일째 아무리 찾아도 비슷한 트윗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갖고 게시물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러자 일주일 후, 이거 나잖아. 그건 어느 여성의 게시물이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데려간 아들을 찾습니다. 당시 사진입니다. 알고 계시는 분은 모니로보서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샵 사람을 찾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함께 찍혀있는 사람은 분명 제 기억 속의 엄마였습니다. 피드를 계속 내려보니 엄마는 계정을 만든 5년 전부터 매주 빠짐없이 나를 찾는 트윗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엄마에게 DM을 보냈습니다. 엄마, 저 타로예요. 네? 5살 때 아빠한테 해외로 끌려가서 거기서 쭉 일했었어요. 타로? 진짜 타로니? 응, 저예요. 제 사진 보낼게요. 채굴장에서 일해서 몸이 좀 우락부락하긴 하지만 잘 자랐구나. 지금은 어디 있는 거니? 일본에 돌아왔어요.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그 후 저는 아빠 눈을 피해 엄마와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엔 누나도 와 있었어요. 타로, 너 무사했구나. 네가 납치되고 경찰에 신고도 했었는데 결국 못 찾았어. 설마 해외로 나갔을 줄이야. 엄마랑 누나가 건강해서 다행이에요. 아빠한테 무슨 일 당했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연락한 적도 없어. 그렇구나. 그래도 매달 돈은 잘 받고 계시죠? 돈이라니? 무슨 말이니? 네? 아니 2년 전부터 매달 30만 원씩 엄마 계좌로 보냈잖아요. 무슨 말 하는 거니? 아까도 말했지만 그 사람과는 일절 연락한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나는 아빠에게 속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개새끼 내가 절대 용서 못해. 엄마는 이대로 도망가서 같이 살자고 말해줬지만 그 새끼를 지옥에 떨어뜨려야 내 속이 풀릴 것 같아. 울면서 배웅하는 엄마와 누나에게 인사를 하고 저는 복수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좀 늦었네. 거래 이야기는 잘했니? 잘하고 왔어. 여기 돈. 아싸, 오늘 밤도 즐겨주지. 즐기는 것도 지금뿐이야. 그 후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빠 말도 잘 듣고 묵묵히 일하며 회사 규모를 넓혀갔습니다. 돈만 쥐어주면 군소리하지 않던 아빠는 언젠가부터 사업 내용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제게 모든 것을 일임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위험한 사업 내용은 서서히 끊었고 건전한 사업으로 시프트 체인지했습니다. 그 사이 아빠에게는 많은 금액의 간부급 월급을 주며 마음껏 놀고 먹게 했습니다. 발전도상국에서 굶주려 있던 아빠에게 일본은 파라다이스였습니다. 맛있는 고칼로리 음식에 가게에 가지 않아도 배달해주는 서비스, 게다가 돈만 있으면 예쁜 여자를 골라 놀 수도 있었죠. 아빠는 일본에 온 지 3년 만에 뒤룩뒤룩 살이 쪄서 저번에 친구가 빌려줬던 7개 구슬을 모으면 소원을 이뤄주는 만화 속 마인부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다만 그 속은 악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죠. 나의 18살 생일날, 그날 저는 제 복수를 실행했습니다. 야, 타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내가 간부에서 해임된 거야? 간부회의에서 만장일치된 사항이야. 쓸모없는 짐은 필요 없으니까. 내가 일으킨 사업이라고? 당신이 하고 있던 그 위험한 사업들은 이미 다 접었어. 뭐라고? 내 상의도 없이 그런 짓을 했다고? 나한테 일 맡기고 놀기만 한 놈이 누구였더라? 회사 사람들도 이미 옛날부터 누가 실권을 쥐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 내 배후에 누가 있는지 잊은 건 아니겠지? 이미 그놈들과도 얘기 다 끝내놨어. 돈만 많이 주면 누구라도 상관없나 보던데 누가 그 말에 속을 줄 알고? 연락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연락하는 순간 바로 당신을 죽이라고 의뢰해뒀으니까. 감히 그런 짓을. 네 엄마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거야? 네 엄마 계좌를 알고 있는 건 나뿐이라고. 일엔도 보낸 적 없는 놈이 무슨 말하는 거야? 뭐? 포기해. 엄마한테서 이야기는 다 들은 상태니까. 만난 거야? 그냥 네가 진짜 쓰레기였다는 걸 알게 됐어. 지금은 내가 직접 보내주고 있고, 그리고 당신 말이야, 어차피 엄마가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잖아? 뭐 설령 알고 있었다고 해도 내가 아무 짓도 못하게 했겠지만. 잠깐만, 타로, 키워준 은혜를 잊은 건 아니겠지? 네가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이야? 내 덕인데? 내 덕이지. 5살 어린애를 채굴장에 버리는 아빠 이야긴 들어본 적도 없는데, 하지만 그 덕분에 네가 크게 될 수 있었던 거잖아. 날 크게 성장시켜줬던 건 어렸을 때 받은 엄마의 사랑과 당신을 향한 원망이었어. 그런 의미로는 감사해. 이번엔 내가 당신을 밀어 쓰러뜨릴 차례야. 사랑하는 아빠에게 효도 관광을 시켜드릴 차례군. 잠깐만, 너 진심이야? 당신이 사는 그 집도 팔아버렸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 살아봐. 친아빠를 버릴 셈이야? 스스로 잘 해결해봐. 그럼 이만. 야, 잠깐만, 타로. 야! 아빠와의 모든 연락수단을 다 끊고 나서 저의 복수를 끝마쳤습니다. 그 후 저는 회사를 팔았고 그 돈 일부를 엄마와 누나에게 보냈습니다. 엄마는 같이 살자고 했지만 무서운 세계와 연이 있는 나와 함께 살다가는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건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매달 함께 밥을 먹으며 잘 지내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참고로 그 후 돈도 살 집도 없어진 아빠는 옛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자 했지만 내게서 모든 사정을 들은 아빠 친구들은 갚지도 못할 놈한텐 돈 못 빌려줘. 돈 빌리고 싶으면 아들 데려와 라며 무시당했고 결국 길거리를 방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매일 고급 음식을 먹고 여자들 시중을 봤던 남자의 최후. 며칠 후 미쳐버린 아빠는 돈도 없이 단골 가게에 가서 호화롭게 즐겼다고 합니다. 돈을 내는 순간 도망가려고 했는데 검은 양복의 남자들에게 잡혀버렸고 그 상황을 모두 들은 무서운 사람들에게 잡혀서 어디론가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 후
아빠가 어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참고로 저는 가스와 전기가 들어오는 한적한 시골을 간신히 찾아 이사했고 유유자적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악의 아빠 때문에 망쳐버린 제 인생, 앞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32세 칸다준이라고 한다. 예쁜 와이프 리코와 얼마 전에 태어난 딸과 셋이서 살고 있다. 2년 전부터 꿈꿔왔던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다. 조용한 동네에 이웃들도 다 좋은 분이다. 골칫거리 없이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에 집이 생기고 한 부부가 입주했다. 그 집 남편의 어머니와 같이 사느라 새 집을 지었다고 한다. 밝은 인상을 가진 인품 좋아 보이는 부부로 우리와도 금세 친해졌다. 안녕하세요. 옆집 타나베 아키라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칸다준입니다. 아까도 소개는 했지만요. 잘 부탁드립니다. 칸다 씨는 몇 살이세요? 32살입니다. 타나베 씨는요? 오, 저희 동갑이네요. 저도 32살이에요. 왠지 또래 같더라니. 더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반말해도 될까? 그럼 당연하지. 준이라고 불러도 돼? 그럼 나도 아키라라고 부를게. 아, 좋구만. 옆집 사람이 너라서 다행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누가 이사 오게 될지 걱정이었거든. 앞으로는 가족끼리도 놀자. 너는 골프 해? 골프 하지. 회사 사람들과도 자주 해. 그렇구나. 나도 골프 좋아하거든. 다음에 한번 같이 가자. 오케이. 아, 그래도 자주는 못 갈 듯해. 왜? 얼마 전에 딸이 태어났거든. 와이프도 많이 지쳐있을 텐데 혼자만 다니긴 좀 그래. 아, 그렇구나. 아이가 있으면 그럴 수 있지. 나도 슬슬 갖고 싶은데. 뭐 문제라도 있어? 와이프가 아직 필요 없다고 하거든. 딱히 아이를 싫어하는 건 아니라 금방 갖고 싶어 할 줄 알았는데. 그렇구나. 그래도 뭔가 생각이 있는 게 아니겠어.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잖아. 뭐 그렇긴 한데 엄마도 손주 보고 싶어 해서 나는 빨리 만들고 싶거든. 쉽지가 않구만. 그러고 보니 거긴 2세대 주택이지? 오, 맞아.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혼자가 되는 바람에 큰맘 먹고 2세대 주택으로 하나 지었어. 좋겠다. 나도 어머니 혼자 사셔서 집에 부르고 싶은데. 근데 왜 같이 안 살아? 와이프가 꺼려하니까. 너네 아내분은 시어머니랑 친한가 봐. 그렇지 뭐.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 매번 같이 요리도 하고 쇼핑도 하는 거 보면. 부럽다. 2세대 주택이면 주방도 2개 있고 그래? 오, 2개 있지. 하나는 좀 작긴 하지만 근데 엄마랑 와이프가 같이 요리하다 보니까 큰 주방밖에 안 써. 아, 그렇구나. 이런 거 나중에 나도 참고하게 자세히 좀 알려줘. 알려줄게. 아, 근데 지금 말고 다음에. 일단 골프라도 하면서 얘기하자고. 아, 맞네. 그렇게 하자. 일단 언제 갈지 와이프랑 상담 좀 해볼게. 나도 물어볼게. 그럼 또 보자. 오케이. 그 후 아내의 허락을 받아 아키라와 골프를 즐겼다. 아키라의 아내분은 매우 어른스럽고 착하고 시어머니와도 사이가 좋다고 자랑을 했다. 하지만 가사가 서툴러 시어머니에게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엄청 부러워져서 와이프에게 어머니와 같이 살아보는 게 어떤지 물어봤으나 바로 거절당했다. 리코, 잠깐 연락 돼? 후미카는 자? 네, 지금 딱 낮잠 들었어. 다행이네. 있잖아, 상담할 게 하나 있는데. 상담? 우리 어머니 혼자서 외로워 보이시잖아. 슬슬 집에 모셔와도 되지 않나 싶어서. 에? 무슨 말이야. 아직 팔팔하시잖아. 게다가 어머님도 같이 살기는 싫다고 하셨잖아. 그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연세도 꽤 드셨잖아. 안 돼. 아주버님도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 해봐야 난 싫어. 그렇긴 한데 후미카 낳고 나서 힘들지 않아? 어머니가 도와주시고 하면 편하지 않을까? 어머님이 계시는 게 더 불편하지. 신경 쓰이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우리 엄마 부를래. 그건 또 싫지? 뭐 딱히 싫은 건 아닌데 신경 쓰일 거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은 우리 어머니랑 친하게 지내기 싫어? 뭐? 나는 그냥 같이 사는 게 싫다는 거지. 어머님이랑 사이 좋게 지내잖아. 아까도 말했지만 어머님도 같이 사는 건 신경 쓰여서 싫다고 하셨어. 그런 말 하는 건 당신뿐이라고. 그런가? 아니 근데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아니 타나베 씨네가 부러워서. 부럽다니? 2세대 주택이고 아내분이 시어머니와도 사이가 좋고 솔직히 그런 가족이 되고 싶어 나도. 헐, 당신 바보 아니야? 정말 그 가족이 화목하게 지낸다고 생각해? 에? 아키라가 그렇게 말하던데 매일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고? 남편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아, 아내분 불쌍해서 어떡한담? 에? 나도 아내분이랑 친하게 지내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싫다고 하던데?
에? 그럴 리는 없어. 요리든 쇼핑이든 다 같이 한다는데? 시어머니가 아들 앞에서만 자상한 척하는 거겠지. 둘만 있을 때는 엄청 구박하신데 같이 하려는 생각이 없는데도 계속 따라다니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했어. 헐, 정말로? 전형적인 시월드지. 게다가 남편이 몰라주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그렇구나. 전혀 몰랐어. 남편분한테 전해줘. 아내분 잘 챙기라고. 알겠어. 니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아키라가 하던 얘기랑 전혀 달랐고 걔네 집은 내가 봤을 땐 모두가 화목하고 행복해 보이는 이상적인 가정이었다. 그래서 그날부터 주의 깊게 관찰해 보았지만 그 생각에 변함은 없다. 아키라한테 슬쩍 물어봤는데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하지만 니코는 아키라 아내분과 친해져 연락도 주고받고 있고 리코가 같이 사는 게 싫어서 거짓말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남의 간섭이 필요한 일도 아니라서 일단은 그냥 지켜보기로 했다. 그로부터 2달 후 저녁 8시쯤 옆집에서 엄청 큰 고함 소리와 물건이 박살나는 소리가 났다. 여자 비명 소리가 너무 긴박하게 들려서 나와 리코는 서둘러 집을 뛰쳐나와 아키라네 집으로 향했다. 집안을 보니 물건은 엉망진창이고 주변이 온통 피투성이다. 그리고 아내분과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나란히 쓰러져 있었다. 너무 충격적인 광경에 살짝 어지러웠지만 리코가 재빨리 구급차를 불렀고 둘 다 상처는 입었지만 치명상은 피했다고 하는데 혹시 몰라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다. 아키라는 둘의 싸움을 중재하지 못한 채 지레 겁을 먹고 혼자 2층으로 숨어들어 벌벌 떨고 있었다. 싸움의 원인을 물어보려 해도 넋이 나가 대화가 통하지를 않았기에 우리는 일단 집으로 돌아왔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아키라가 연락을 해왔다. 아키라 괜찮냐? 별로. 그렇겠지. 두 분은 무사하고? 둘 다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대. 그렇구나. 어떻게 된 건지 들어볼래? 뭐 알려준다 그러면 듣고. 그게 말이야, 와이프가 갑자기 확 돌아버린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착하신 분이 갑자기 뚜껑 열릴 일이 어디 있겠어?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야. 무슨 상황에서 그런 건데? 엄마랑 요리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농담으로 와이프 요리는 맛이 없다고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울고불고 물건 던지면서 난리를 부리는 거야. 에? 아내 요리가 맛이 없다니. 너 그걸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엄마랑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지. 별로 못 먹을 정도로 맛없다고는 안 했어. 그 정도로 화를 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아니지.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보다 혹시 그걸 매일같이 말했어? 그런가? 농담으로 말할 때도 있었는데 와이프도 그냥 웃고 넘겼었단 말이야. 그 외에도 어머님이랑 비교하면서 아내를 까내리는 말한 적 있어? 뭐 없는 건 아닌데 그건 와이프가 서투른 건 맞으니까 사실을 말한 거지. 엄마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보고 배우라는 취지였어. 미쳤냐? 리코한테도 들었지만 넌 정말 답이 없구나. 에? 뭐? 왜 답이 없는데? 이건 누가 봐도 와이프 잘못이잖아. 우리 엄마는 다치기까지 했다고. 아내분도 다치셨잖아. 그건 엄마도 반격을 했으니까. 너네를 행복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지. 와이프가 혼자 그렇게 터진 건데 어쩔 수가 없잖아. 와이프가 반성한다면 다시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 아내분은 지금 어디 있는데? 친정에 가 있지. 뭐 그렇겠지. 이혼하자고 말한다니까? 잘못은 걔가 해놓고 왜 이혼하자는 말까지 들어야 하는데? 아니 그런 소리 하기 전에 아내분한테 모욕감을 준 너는 어떤데? 모욕감을 줘? 누가 그런 짓을 했다고? 너 말하는 거잖아. 요리가 맛없다는 둥, 가사가 서투르다는 둥. 보통 그런 말은 입 밖으로는 안 꺼내지.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너 사회인 맞냐? 사실이라고 그걸 그대로 말한다고? 듣는 사람 기분은 생각 안 해봤어? 가족인데 좀 솔직하게 말하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엄마도 다 와이프를 생각해서 따끔하게 혼냈던 거고. 넌 그냥 이혼하는 게 낫겠다. 아니 대체 왜? 그걸 모르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아내분이 얼마나 힘들게 견뎌왔을까. 뭐 일단 말도 안 통하는 놈이 남편이라니 진짜 불쌍하다. 내가 잘못한 거야? 100% 네 잘못이야. 말도 안 돼. 너라면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해 못하겠거든?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너는 어머니랑 아내 중 누가 더 소중하냐? 그걸 어떻게 고르냐? 아내분은 뭐라고 하시는데 대화해봤을 거 아니야.
엄마랑 따로 살 거 아니면 이혼하겠대. 그리고 엄마 편만 드는 태도도 안 고치면 이혼하겠다고도 하더라. 그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 이혼하기 싫으면. 그러면 엄마가 외롭게 홀로 살아야 하잖아. 엄마가 와이프를 얼마나 아끼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아니, 전혀 생각 안 하실걸. 에? 리코한테 들었는데 어머님이 엄청 구박하신다고 그러더라. 네 앞에서만 다정한 척하시는 거지. 아내분이 그런 말 한 적 없어?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긴 한데, 근데 우리 엄마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야, 그냥 답이 없다. 뭐 이딴 마마보이가 다 있어? 뭐라는 거야? 아니거든? 뭐 너가 그렇게 생각해봐야 본인이 괴롭힘 당한다고 말하는데 그걸 못 믿어줄 정도라면 이미 끝이지 뭐. 나는 엄마랑 와이프랑 셋이서 살고 싶다고. 야, 네 아내분이 내 와이프랑 친하시지? 그게 뭐? 같이 와이프 좀 설득해줘. 다시 생각해보라고. 미안한데 우리는 둘 다 이혼에 찬성이야. 네가 생각을 고쳐먹지 않는 한. 아니, 왜? 아내분이 아이 가지기를 꺼려하신 이유도 이거겠지. 예전부터 이혼할 생각을 해오셨나 보네. 에? 그런 거야? 뭐 그런 줄 알아. 아내분이랑 잘 말해보던지. 이혼하기 싫다니까. 부탁이야, 나 좀 도와줘. 싫다니까. 나도 바빠. 그럼 안녕. 야, 준. 그 후 아내분은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고, 아내보다 어머니가 우선이었던 아키라는 이혼에 응했다고 한다. 피투성이가 된 사건은 그냥 쌍방폭행으로 상해 사건으로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세상 온화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화를 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정도로 시달렸다는 소리겠지. 그 후 아키라는 이혼의 충격으로 직장 외에는 전혀 외출을 하지 않게 되었다. 히키코모리처럼 사는가 했더니 엄마에게 의지하며, 아니 어리광 부리며 살고 있다. 솔직히 아키라를 처음 봤을 때는 전혀 마마보이인 줄 몰랐다. 아키라한테는 떵떵거리며 말했지만 나도 동거 얘기를 꺼냈었으니 니코도 나를 비슷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앞으로는 말을 꺼내기 전에 신중을 기하고 니코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저는 35세 메카타 아츠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문제 있는 여자가 너무 자주 꼬였고 지금도 여자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1년 전 저는 사랑하는 아내 나시오와 이혼했습니다. 심지어 직접 만나지도 않고 돌연 메신저를 통해 이혼 통보를 해왔죠. 아츠무. 왜? 무슨 일이야? 이혼 서류 좀 써줘. 에? 책상 위에 올려뒀으니까 작성하고 제출해줘. 이번 주 내로 부탁해. 가능하면 오늘 중에 해주면 더 고맙고. 아니 잠깐만. 에? 무슨 말이야? 나한테 보낸 거 맞아? 맞겠구나. 당신이 혼인관계를 맺은 건 나뿐인 거 맞지? 진정 좀 해. 그 혼인관계를 끝내고 싶다고 말하는 거잖아. 뭘 그리 쉽게 말해. 인생을 좌우하는 순간이라고. 이미 당신한테 남은 내 마음은 1미크론도 없어. 짧은 인생인데 그런 상대를 위해 낭비할 순 없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돼? 안 돼. 하다못해 만나서 얘기하자. 시간 낭비야. 나한테는 슈퍼 임포턴트하다고. 일본어로 말해. 그딴 이상한 말 하는 게 싫다는 거야. 미안. 엄청 증오한다는 말이야. 내가 그렇게 싫었어? 중요하다고. 미안. 자동 완성 떠서. 너만큼이나 눈치 없는 기능이네 그거. 짜증나 정말. 내가? 핸드폰이? 둘 다. 하다못해 이유라도 알려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나 말고? 당연하지. 어떤 새끼야 내 여자를 손대? 그걸 알려주겠냐? 그래도 뭐 모든 면에서 너보다 훨씬 우월한 남자라는 건 말해줄 수 있겠네. 나보다 뒤처지는 게 없다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 마음만큼은 내가 앞설걸? 그 사랑을 나한테 보여준 적은 있고 매일같이 야근하느라 집에 오지도 않고 식사도 같이 못하고 그래놓고 돈은 쥐똥만큼만 벌어오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가난하게 살고 기념일도 착각하고 사오는 선물도 센스 하나도 없고 쓰면서도 진짜 비참해지는 거 알아? 난 왜 당신 같은 인간이랑 결혼한 걸까? 내가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좋다고 말해줬으면서. 내가 참 어렸었나 봐. 그래도 반성하고 좋은 사람과 만나게 됐어. 돈도 많고 일에도 여유가 있고 밥도 고급진 데로 데려가주고 선물 받은 반지도 맨날 끼고 다녀. 설마 요새 하고 다니던 그거? 선물 받았던 거야? 평생 간직할 거야. 그걸 중지에 낄 거라고 결혼 반지가 걸리적거린다면서 빼버렸잖아. 이제 다시 낄 일은 없겠지. 잠깐만 나시오.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어쩌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이제 당신 얼굴 보기 싫어. 나 집도 나갈 거야. 그런 줄 알아. 차단할게. 나시오. 그날은 일이고 뭐고 곧장 집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책상 위에는 기입이 완료된 이혼 서류만 올려져 있고 나시오의 짐은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시오, 나시오. 그 후 일주일간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콘이 나간 것 마냥 멍하게 있었습니다. 회사가 연락을 했는지 제 부모님이 저를 발견해 주셨을 땐 쇠약해져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그 후 저는 친가로 옮겨져 요양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극진하게 돌봐주신 데다가 얘기를 듣고 찾아온 친구들이 있어서 반년 후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이직도 해서 평온한 생활을 보내며 지낸 지 반년. 나시오는 이제 아주 가끔 떠오르는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와중 생각지도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츠무, 지금 어디야? 집에 왔더니 문이 안 열려. 집 열쇠 바꿨어? 나시오? 지금 바뀌지? 쉬는 날에 뭐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와서 무슨 용건인데 겨우 잊었는데.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와.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소고기 스튜 만들 거야. 맛있게 끓이려면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야.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너한테 버려지고 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내가? 버렸다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제도 같이 밥 먹고 밤에는 영화도 봤잖아. 뭐? 슬슬 아기도 갖고 싶다고 당신이 말했잖아. 그래서 오늘은 정력에 좋은 음식 먹자고 그랬었잖아. 저는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전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밥? 영화? 아기가 갖고 싶다고? 3년 동안 그녀와는 연락을 하지 않았기에 그런 다정한 부부간의 대화를 심지어 어제 나눴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눈 건 신혼일 때 아직 저희가 서로 좋아 죽을 때뿐이었죠. 그 남자랑은 어떻게 됐는데? 그 남자? 뭔데 그게? 나랑 이혼한 원인이 되었던 그 불륜 상대 말이야. 아까부터 진짜 왜 그래?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아니, 그리고 이혼이라니? 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혼 서류 두고 일방적으로 떠나버린 건 당신이잖아. 충격이긴 했지만 이미 이혼 서류 제출한 지 오래야. 이제 우리는 완전히 남남이라고. 뭐? 아니 잠깐만, 무슨 말이야? 이혼 서류라니? 난 그런 거 쓴 적이 없어. 당신이 혼자 작성해서 날인까지 한 거야? 아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기억이 뭐 싹 다 날아갔어? 용서 못해. 그렇게 당신 멋대로 구는 게 어딨어. 정말 이혼할 생각이면 위자료 내놔. 내가 왜? 당신이 없는 핑곗거리를 만드니까 그렇지. 심지어 이혼 서류까지 위조해가면서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하고? 다 당신이 잘못한 거잖아. 뭐라는 거야 진짜.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일주일이 지나 정말로 변호사 사무소에서 위자료 청구 통지가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진짜. 전처의 기억이 마치 통째로 사라진 듯한 언행에 이상함을 느끼고 저는 기억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전처의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저와 똑같은 상황으로 돈을 청구당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너희가 이혼한 뒤로는 연락을 한 적이 없는데 얼마 전에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말이야. 자네 월급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얘기 좀 들어보려고 했더니만 난데없이 화를 내면서 명예훼손했으니까 위자료를 내라고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보여주신 위자료 청구 통지서는 제게 온 것과 같은 변호사 사무소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나시오는 그렇게 돈이 급한 걸까? 잠깐, 이 변호사 이름 뭔가 익숙한데? 순간 묘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직감을 토대로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 생각났다. 어? 왜 그래? 그랬던 거구나. 이제 퍼즐은 다 맞춰졌어. 에라이 못돼 먹은 여편네야. 오랜만이야. 뭔데? 빨리 위자료나 내라고. 아내를 이렇게 버리고 말이야. 절대 용서 못해. 진짜 네 연기에 거의 속을 뻔했어. 애초에 뭔가 이상하더라고. 내가 어디 있는지 말해준 적도 없는데 너는 위자료 청구서를 우리 부모님 집으로 보내왔지. 알고 있던 거지? 이혼한 후에 내가 여기 와 있었던 걸. 뻔뻔하네 진짜. 집에 없으면 뭐 당연히 부모님 댁에 가 있겠지. 전 직장에서 3시간 이상 걸리는 부모님 댁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그렇게 나오면 위자료 더 올려버린다. 할 수 있으면 해보든가. 나도 가만히 안 둘 거니까 너랑 그 변호사 둘 다. 뭐? 너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내 이직처가 변호사 사무소니까. 에? 물론 나는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라서 사무직을 하는 것뿐이지만 지금 직장에는 이혼 쪽으로도 강한 변호사도 많으니까 내가 부탁하면 힘 좀 써줄 거야. 아마 다들 내가 비참하게 이혼당한 것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너네 쪽 변호사도 다 떠올랐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름 보니까 뭔가 익숙하더라고.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어디서 봤나 했더니 네 방에 떨어져 있던 명함에 쓰여 있던 이름이더라. 명함? 책상 사이에 껴 있었으니까 아마 너가 눈치채지 못했겠지. 그때는 나도 이혼 전문 변호사인 줄로만 알았지만 이번 일로 확실히 깨달았어. 그거 네 불륜 상대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 직장 사람한테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기억 장애가 있는 클라이언트 의뢰는 보통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 왜냐하면 받아줘봐야 증언의 신빙성이 없으니까 이길 수가 없다고. 분명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걸 거라고. 그래서 내가 조사를 좀 해봤지. 뭐? 조사하다니 뭐를? 너랑 그 변호사 말이야. 난 다 알고 있어. 그 인간이 변호사인 척을 하는 사기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니거든. 제대로 된 변호사 맞아. 원래는 회사 사장이었더라. 근데 반년 전에 실적이 확 꺾여서 도산하고 사장 부인이 되고 싶었던 너한테 있어서는 완전 잘못된 선택이었겠지. 하지만 이미 이혼해버린 이상 나한테 돌아올 수도 없었을 테고 빚에 시달린 니들은 건망증인 척하면서 나나 네 부모님 돈을 뜯어먹으려 한 거지.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훌륭했어. 정말 속을 뻔했으니까. 조용히 속았으면 좋았을 것을. 역시 그랬구만. 왜 그딴 짓을 하는 거야? 돈이 필요하다고. 회사가 쓰러졌는데 내가 연대 보증인인 바람에 빚만 엄청 떠안았어. 그렇구만. 사실대로 말했으니까 좀 도와줘. 예? 예스라고 말하려던 거지? 나보고는 그렇게 일본어 쓰라면서. 돈 좀 빌려줘. 조금이라도 좋아. 이자만 늘어나서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 아직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난 왜 이런 머리가 꽃받친 여자랑 결혼해버린 걸까? 변호사법에 저촉된다고 하길래 그것도 다 경찰에 신고해놨어. 거짓말이지? 속에서 돈을 뜯어낸 것도 아니잖아. 그건 내가 눈치챘으니까 그런 거지. 미안한데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잠깐만. 아츠무, 제발 도와줘. 차단. 헬프미. 그 후 변호사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내려고 한 죄로 나시오의 파트너는 체포되었습니다. 추가 조사에서 나시오를 이용해 미인계로 돈을 얻은 적도 있다고 나와서 또다시 사기죄로 체포되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나시오도 방조죄로 똑같이 잡혀 들어갔죠. 과거에도 여러모로 불법적인 일을 하며 자산을 늘려온 터라 다른 죄도 너무 많아 거의 실형 판결이 나올 거라고 직장 변호사가 말하더군요. 나시오도 어떻게 되려나? 결혼해서 방심하고 지냈지만 이런 제 여자우는 아마 계속될 것 같네요. 저는 25세 회사원 네가타 아츠무입니다. 저는 매번 이상한 여자만 꼬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연한 아츠무라고 부릅니다. 싱글맘인 엄마가 바텐더로 일하던 건물 위에서 살던 관계로 문제 있는 아줌마들에게 둘러싸여 자란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훌륭하게 키워준 엄마나 아줌마들에게는 감사할 따름이지만 솔직히 제 여자운만큼은 어떻게 좀 하고 싶습니다. 항상 여기서 불만만 털어놓아 여러분들께 죄송하긴 하지만 오늘도 또 말도 안 되게 차였으니 제 얘기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여자에게 차였습니다. 심지어 그녀에게는 이미 새 애인이 있었고 심지어 그 상대는 제가 대학생일 때 같은 학과여서 함께 절차 탁마해온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이건 제가 그녀에게 차인 당일에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수고했어. 집 도착했어? 방금 막 도착했어. 그래? 야근이 너무 잦은 거 아니야? 내일 가져가야 할 자료 정리가 안 돼서 말이야. 항상 그렇게 말하더라. 넌 영업직이랑 잘 안 맞는 거 아니야? 그런가? 그래도 이 일이 좋아서 들어온 거니까 열심히 하고 싶어. 그럼 난 헤어질래.
왜? 지금의 너에겐 미래가 없잖아. 잠깐만 링코, 장난이지? 나도 따지고 보면 너네 회사 거래처잖아. 지금 회사 담당자분한테 네 얘기 들었는데 실적 순위를 뒤에서 찾는 게 빠를 정도라더라. 넌 나한테 그런 말도 안 해주잖아. 그야 지금은 실적이 별로 높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올려보려고 이렇게 매일 늦게까지 일하고 있잖아. 근데 결과가 안 나오잖아. 영업은 결과가 전부인 세계 아니야? 너가 말하고 있는 건 그냥 핑계라고. 뭐 맞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게 왜 헤어지자는 말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내가 하는 말 못 들었어? 너한테서는 미래가 안 보인다니까? 처음 너를 만났을 때는 앞길이 창창할 것 같았는데 다 내 착각이었어. 오히려 내 소중한 인연을 날렸으니까 위자료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야. 날렸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리고 나 이미 새 남친 생겼어. 뭐? 바람 피우고 있었다고? 난 이미 오래전부터 너한테 마음이 없으니까 이건 바람이 아니지. 야, 누굴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알아? 둔하긴. 직원 수 1000명이 넘는 네 회사 사람들 중에서 나한테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네 실적까지 다 알고 있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잠깐, 지금 네 회사에서 우리 담당하고 있는 사람 누구야? 유타지 누구겠어? 류타? 테키토 류타라고? 응, 맞아. 장난하지 마. 걔는 내 절친이라고. 응, 알고 있어. 대학교 때는 라이벌이었지만 지금은 상대도 안 되다 보니까 아예 널 적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 걔가 그런 말을. 근데 뭐 그럴 만도 하지. 너는 영업부 찐따인데 류타는 젊은 나이에 상품 개발 책임자 자리까지 간 인재니까 말이야. 비교가 안 된다고. 그니까 지금 류타가 더 출세할 것 같아서 갈아탔다 뭐 이런 말이야? 쉽게 말하자면 그렇지. 그니까 나는 그냥 깔끔히 포기해. 너 같은 밑바닥 인생이 감히 가질 수 없는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야. 오랜만이다 주모. 너 정말 링코랑 사귀냐? 내 여자친구라는 거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는데 뭐 문제라도 있냐? 난 널 절친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너는 아니었던 거냐? 추하다 친구야. 뭐 대학교 때는 너가 공부도 잘했으니 나름 똑똑한 놈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같은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됐냐? 나는 지금 부서에서 계속 성장하면서 기획을 맡을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너는 그냥 영업부 짐덩어리에 불과하잖아. 그딴 놈이랑 언제까지고 친구로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렇구나. 가능하면 우리 회사를 위해서라도 네가 그만뒀으면 할 정도라니까. 말 나온 김에 얘기하는 건데 너도 계속 버티지만 말고 빨리 다른 일이라도 찾아보는 게 어떠냐? 뭐 네가 할 만한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는 사랑하던 여자친구와 절친을 동시에 잃고 말았습니다. 날이 지나도 저는 좀처럼 다시 일어설 수 없었고 업무 면에서도 평소에는 안 하던 실수까지 연달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형편없었죠. 그러다 그걸 지켜보는 상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네? 이동이라고요? 판매부에서 사람 좀 보내달라고 하길래 말이야. 제가 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건가요? 그 이유도 아예 없지는 않지. 그래도 나는 자네가 누구보다도 시간을 들여 열심히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네. 그래서 이번에 자네를 추천한 거야. 3년 동안 지켜봤는데 자네는 법인 영업보다는 직접 고객을 응대하는 쪽이 더 잘 어울린다고 판단했어. 그렇군요. 저에게 딱히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상사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 아마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서 이동시켜준 거라는 걸 납득할 수는 있었죠. 이미 류타와 린코 때문에 영업으로서의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던 저는 이동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인사 이동 후 제 업무는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가게에서 판매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급여도 꽤나 줄었고 지금껏 평일 근무였던 게 시프트제로 바뀐 관계로 주말에도 일하는 날이 많아져 생활 패턴도 확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업무 내용에 적응하기도 어려웠고 서서 해야 하는 일이라 다리와 허리가 뻐근해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그것도 적응이 되어 상사가 저를 이 부서로 보내준 이유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 많은 아줌마들 사이에서 자란 저는 살짝 나이가 있는 아줌마들과 소통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이 저희 건강 아이템을 사러 오는 연령층에서 히트를 쳐 한 달 차 판매원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실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일이 재밌어진 저는 그 후로 접객에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을 닥치는 대로 배우며 스킬을 쌓아갔고 반년 후에는 전국 판매원 매출 1위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에서 1위를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엄청난 달성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게 자신감으로 이어져 판매 실적은 더욱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점포에서 판매 강연 좀 해달라는 부탁까지 들어올 지경에 이르러 저는 판매 스킬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전국으로 출장을 다녔습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매출이 크게 늘었고 이동한 지 1년 만에 저는 판매 전체를 지휘하는 특별 매니저까지 달게 되었습니다. 전 상사로부터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저야말로 적성을 알아봐준 그 상사에게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류타에게 연락이 온 건 그때쯤이었습니다. 판매부에서 나름 열심히 한다며? 네 덕분에 말이지. 용건이 뭔데? 나 이번에 네 전 여친이랑 결혼하거든. 축하 선물 좀 받고 싶어서 연락했지. 아 그래 축하한다. 일 바쁘니까 이만. 잠깐 축하 선물 달라니까. 내가 왜? 돈 달라는 게 아니야. 이번에 내가 기획 책임자로 있으면서 만든 신상품이 출시되거든. 그걸 네 판매 능력으로 다 팔아줬으면 해서. 상품에는 죄가 없지. 너는 싫지만 상품만 쓸만하다면야 제대로 팔 거야. 그게 내 일이니까. 역시 판매원의 교과서답구만. 그럼 시제품을 몇 개 보낼 테니까 부탁 좀 할게. 일주일 후 시제품이 도착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제품에 꽤나 공을 들여서 대량으로 만들었다는 말도 들었으니 열심히 팔아봐야죠. 우선 저는 팔릴 만한 제품인지 알아봐야 했으니 훌륭한 테스터들이 모여있는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상품을 체험할 수 있다고? 써보고 소감을 말해줘. 미용에 민감한 아줌마들에게 상품을 사용하게 해보았습니다. 반응은 나름 괜찮았으나 아유 뭐야 벌써 망가졌잖아. 에? 진짜로? 아줌마 뭐 괴력 써? 누구 보고 고릴라래? 고릴라라고는 안 했거든. 초기 불량인 건가? 그런 줄로만 알았으나 그 후 여러 점포에서 테스트를 해보았을 때도 고장이 빈번히 일어나 이건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걸 판매하면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 먹칠만 하지. 류타 잠깐 시간 되냐? 벌써 내 역작이 발매됐구나. 그 역작 말인데 각지에서 벌써 고장이 엄청 자주 일어나고 있어. 뭐라고? 한번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 구조를 재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웃기지 마.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품을 이대로 팔 수는 없잖아. 니들은 그냥 우리가 하는 말만 듣고 팔라고 하면 닥치고 팔면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라곤 그것밖에 없는 주제. 어딜 판매원 주제에 실적 좀 좋다고 기어오르긴 기어올라. 결국 제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고 신상품은 예정대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기에 빠르게 팔려나갔고 여러 잡지에도 언급되어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많은 클레임 전화가 모든 점포에 쇄도하는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야, 판매가 저조해지고 있잖아. 어떻게 좀 해봐. 인터넷에서도 고장났다는 평가가 너무 많다 보니 사는 게 꺼려지는 건 당연한 거지. 변명하지 마. 니들 판매원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지. 미안한데 일단 모든 점포에서 상품을 진열대에서 빼놨어. 뭐? 이 이상 클레임 건수를 늘릴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괜찮겠지 생각하고 판매했는데 판매원들이 고객들로부터 항의를 받느라 너무 힘들어하니까 말이야. 판매원들은 그냥 그만두면 다시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 발언한 것도 다 보고해둘게. 보고라니 누구한테? 너보다 훨씬 높은 사람. 뭐? 실은 이번 고장 사태에 대해서 현장 상황을 듣고 싶다고 기획개발 상층부에서 직접 찾아왔거든. 당연히 3개월 전 너랑 주고받은 메시지도 보여줬지. 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진짜 엄청 극대노하시더라.
뭐 네가 그걸 모르는 시점에서 뭔가 의심받고 있는 걸 테지만 말이야. 너 이 제품 만들 때 뭔가 해먹었지? 난 그저 좋은 물건을 만들려고 노력했을 뿐이야. 거래처랑 짜고서 뒷돈을 챙겼다든가. 무슨 말이야? 원래 회사에서 발주하던 물건보다도 더 값싸고 조악한 물건을 거래처에서 납품하도록 손봐두고 그 차액을 거래처 담당자랑 나눠 가졌다. 뭐 그런 거겠지.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냐? 미안하지만 이건 윗선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야. 책임자라고는 해도 아직 젊은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수상하게 생각했던 모양인데 나는 거래처 이름을 듣고 바로 알았어. 너랑 짜고 친 상대는 린코잖아. 그년이 먼저 제안한 거라고. 난 잘못한 거 없어. 드디어 자백하는구만. 증거로 남기고 위에 보고할게. 하지마 미친놈아.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잖아. 하여튼 일을 벌인 건 사실이지. 이제 여기서는 불량품 대응이랑 대량으로 재고 처분해야 해서 난리도 아닐 거야.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두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어? 잠깐만 아추모. 우린 친구잖아. 절친이라며. 나 좀 살려줘. 네가 판매원들한테 말해서 이건 고장이 잘 난다 어쩐다 하면서 고객한테 미리 말하고 나서 팔면 되는 거잖아. 판매원을 뭘로 보는 거야? 제대로 된 것도 아닌 이딴 조악한 물건을 어떻게 고객한테 판매하냐? 어떻게 좀 해보라고. 너와의 우정은 이미 끝났어. 미안한데 너같이 비겁한 놈은 친구도 뭣도 아니야. 포기하고 대가나 치러. 잠깐만 아추모. 야, 나 좀 살려줘. 그 후 조사를 통해 신상품이 설계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내구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모든 제품은 판매 중지되었고 이미 구입한 손님들에게는 돈을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책임자가 류타였기에 바로 징계 해고되었고 린코와 짜고 친 탓에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주게 되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류타에게 그런 처분이 내려지자마자 아츠모 오랜만이야. 나야 링코. 혼자 외롭게 해서 미안해. 다음에 너네 집 놀러 가도 돼? 되지? 나 요리 엄청 많이 늘었어. 분명 너도 마음에 들 거야. 토요일 10시에 갈게. 기대하고 있어. 뭐? 역시 네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지난 1년 동안은 우리 둘의 사랑을 더 끈끈하게 만들기 위한 기간이었던 거야.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사랑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 끈끈하긴 개뿔. 금만 같구만. 2번 다시 전으론 돌아가지 않을 거야. 집도 이미 이사했고 새로운 주소를 너한테 알려줄 생각도 없어. 류타랑 짜고 쳐서 너도 해고당했지? 그래서 나랑 다시 잘해보려는 거잖아. 예전부터 화장이 두껍다 생각했는데 두꺼운 건 화장뿐만이 아니라 낯짝도 마찬가지였나 보네. 부탁이야. 살려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직 나 좋아하는 거 맞지? 미안한데 너랑은 안 되겠어. 너는 미래가 없잖아. 내 미래는 너랑 만들 거야. 혼자서 실컷 떠들고 나한테는 연락하지 마. 잠깐만 아츠모. 아츠모. 부탁이야. 살려줘. 결국 회사에서 잘린 둘은 청구당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생긴 빚을 갚으려 해도 부정을 저질러 해고당한 인간을 고용해주는 곳은 거의 없었고 지금은 낮은 시급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평생을 일해도 다 갚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번 사건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시킨 것을 높게 평가받아 모든 점포 총괄 매니저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급여도 영업부에 있던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승진 축하해 아추무. 다 우리 덕분이지? 그지? 아줌마들 덕이야. 고마워. 자, 그래서 마음껏 마셔보자고. 워호, 아추무 통 크다. 다음번이야말로 좋은 여자를 만나고야 말 테다. 내 이름은 마미, 32세 주부 겸 회사원이다. 오늘은 내가 시어머니에게 극대노했던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동갑 남편 카츠이사와는 결혼한 지 7년 차에 사이도 좋다. 이제 곧 6살이 되는 아이리라고 하는 딸도 있어 일하랴 애 키우랴 바쁘지만 나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시댁은 신칸센을 타야 갈 수 있을 정도로 멀어 시부모님과 마주치는 일은 1년에 한 번 정도였다. 그때는 시어머니와도 사이가 좋았는데 시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일이 발단이 되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어느 정도 진정되었을 때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서 라인이 왔다. 여보, 잠깐 연락 돼? 전철 타고 있어서 전화는 못하지만 라인은 할 수 있어. 아까 엄마랑 전화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혼자서 살아갈 자신이 없으시다나 봐. 아, 하긴 어머님은 허리도 안 좋으시니까 시골에서 혼자 지내시기엔 어려우시겠지. 내가 그럼 양로원이라도 가시라고 말해봤는데 그런 돈은 없대. 그것도 어쩔 수가 없네. 그럼 같이 살고 싶으시다는 거야? 뭐 그런 거지. 그럼 그냥 우리 집에서 모시는 건? 정말 괜찮겠어? 뭐 처음에는 불편하기도 할 거고 어려운 일도 생기겠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무리하지 않아도 돼. 당신이 싫으면 그냥 억지로라도 양로원 보내면 되니까. 괜찮다니까. 그렇게 해봐야 마음만 아프잖아. 게다가 어머님이 집에 계시면 아이랑도 놀아주실 테니 아이리한테 있어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가? 왜 그래? 왜 당신이 주저하는데 거꾸로 된 거 아니냐고. 엄마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좀 어려운 면이 있어. 그야 인간이다 보니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있겠지. 뭐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해준다면 좋지만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남편이 조금 의미심장한 말을 했지만 그때는 딱히 신경 쓰지 않았다. 가끔 만날 때는 밝고 재밌는 분이셨으니까. 몇 주 후 시어머니는 우리 집으로 오셨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남편이 했던 말을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듣기 싫은 잔소리만 늘어놓는 그런 유형은 아니었지만 그 대신 뭐랄까 굉장히 무신경한 타입이었다. 예를 들면 내 옷을 함부로 입고 친구와 놀러 나가거나 하신다. 그건 백보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거의 반드시 옷이 더럽혀진 채로 오셔서 곤란하다. 애를 봐달라고 부탁해도 친구가 부르면 아이리만 두고 휙 나가버리시고 술이라도 마시면 야밤중에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들이 항의하는 일도 잦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싶은 사건이 하나 있었다. 그건 아이리의 6번째 생일에 일어났다. 집에 일찍 돌아와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던 나는 냉장고를 열고 경악하게 되었다. 외출하신 시어머니께 여쭤보았는데 지금 어디 계세요? 친구랑 노래방 왔어. 점심 먹다가 엄청 흥이 나서 말이지. 아직 못다한 얘기들이 있어서 2차까지 가기로 했다. 점심을 아마 집에서 드셨던 거죠? 그게 왜? 냉장고에 있던 케이크 사라졌는데 혹시 못 보셨어요? 아, 그거 친구들이랑 디저트로 먹었다. 그 케이크 엄청 맛있더라. 어디서 샀니? 그렇겠죠. 유명한 가게에서 산 인기 있는 케이크니까요. 참고로 그 케이크 정중앙에 아이리 생일 축하해라고 쓰인 초코 장식이 있었을 텐데 설마 못 보신 건 아니죠? 봤지? 그래도 너무 단 게 먹고 싶더라고. 그랬더니 딱 적당한 케이크 냉장고에 들어있길래 그냥 먹었지. 그냥이 아니죠. 손녀 생일 케이크를 함부로 드시다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뭘 그리 화를 내냐? 아직 시간 많으니까 또 하나 사면 되잖아. 유명한 가게에서 샀다고 말씀드렸죠. 완전 예약제라서 지금 가봐야 못 산다고요. 그럼 근처 케이크 가게라도 가서 사든지. 그 케이크 아이리가 좋아하는 거라서 생일 때만 특별히 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올해도 엄청 기대했었다고요. 애들은 어차피 케이크 맛 구별도 못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치스러운 거 사줄 필요 없다니깐. 1년에 한 번 중요한 날에는 사줄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함부로 드셨으면서 왜 핑계만 대세요? 아휴, 그래 미안하다. 이제 나 부를 차례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근처 케이크점에서 사야 했다. 그렇게나 기다리던 케이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딸의 실망한 얼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딸한테 완벽한 하루를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다 망쳤다. 물론 돌아오신 시어머니께 다시 항의해보았지만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흘러넘길 뿐이었다. 무엇보다 화가 나는 건 본인은 정말 악의가 없고 그저 극도로 무신경한 성격이라 그렇다고 말할 뿐이라는 점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나는 점심시간에 남편한테 불만을 토로했다. 어머님 옛날부터 저러셨어? 뭐 그렇지. 나도 어릴 때부터 꽤 골치 아팠어. 친구가 와 있어도 알몸으로 돌아다니질 않나.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도 여자친구가 앞에 있는데도 나한테
너는 얼굴을 안 보는구나. 이런 말도 했었지. 와, 진짜. 결국 그게 계기가 되어 나도 차이고 끝났지 뭐.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도 아이리가 삐져 있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아이리한테 넌 못생겨서 나중에 고생 좀 하겠다 라는 말을 하셨다는 거야. 애한테 할 말인가 그게?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 나이도 들었으니 좀 나아지지 않았으려나 싶기도 했는데 전혀 바뀐 게 없네. 그냥 당신이 하는 말 들을 걸 그랬어. 뭐 이제 와서는 소용없지만. 아니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근처 양로원으로 보내드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돈도 없으시잖아. 부담스럽긴 해도 우리가 내는 건 힘들긴 하겠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그 제안도 망설여지긴 한데 그래도 안 되겠어.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니까. 근데 이대로면 당신이 스트레스 때문에 더 힘들걸? 나는 오래 살아온 만큼 내성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아니야, 괜찮아. 게다가 우리가 돈을 내드리면 아이리의 미래를 위한 저축도 못하게 되잖아. 그건 그렇지. 힘들긴 했어도 여태 꽤 모아왔으니까 이 기세로 뭘 하고 싶어 하든 다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놓자. 정말 미안해. 이렇게 나는 시어머니와 공존하는 길을 선택했다. 뭐 딱히 나한테 일부러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익숙해지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보름 동안 여행을 갈 거라면서 휙 나가버리셨다. 그리고 그 후로 2, 3일 동안은 스트레스 없는 날을 만끽했지만 생각해보니 여행 갈 돈은 대체 어디서 나신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다. 평소에는 나와 남편 돈으로 노시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만 보름씩이나 여행을 갈 정도의 돈은 들인 적이 없다. 저축도 거의 없다고 하셨고 연금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으실 텐데 지갑에서 꺼내간 흔적은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어 집에 있는 서랍을 열었다. 유감스럽게도 내 예감은 제대로 적중했다. 이 시점에서 떨릴 정도의 분노를 느꼈지만 우선은 가해자의 변명을 들어보기 위해 시어머니께 연락했다. 어머님, 여행 중에 죄송한데요. 잠깐 연락되세요? 뭔데? 짧게 말해라. 보름씩이나 여행을 갈 정도면 돈이 꽤 많이 드셨을 텐데 그 돈은 어디서 나셨어요? 그리고 서랍에 있던 체크카드가 사라졌는데 아시는 거 없어요? 아, 그러고 보니 말하는 걸 깜빡했네. 친구가 그렇게 따라오라고 막 강제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말이지. 그래서 조금 빌린 거야. 조금이요? 지금 은행에서 통장 기록을 조회해보니 벌써 거의 50만 엔 이상 잔고가 줄었는데요? 그렇게나 많이? 아이고, 전혀 몰랐네. 참, 여행하다 보면 돈 감각이 사라진단 말이야.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보다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넌 비밀번호는 거의 다 아이리 생일로 해놓잖니? 너무 알기 쉬워. 그런 것들만 제대로 기억하시나 봐요. 어머님, 그 체크카드 명의가 누구 명의인지 보셨어요? 봤지? 아이리 이름으로 돼 있더구만. 맞아요. 그 돈은 아이리의 장례를 위해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에요.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장례를 위해서라니? 어차피 그거 쓰려면 10년은 더 남았잖아. 또 모으면 그만인 거야. 그리고 말이야, 전부터 생각했는데 너 그거 과잉보호야. 자기가 쓸 돈은 자기 스스로 버는 쪽이 더 좋은 거야. 그렇군요. 끝까지 그런 태도로 나오실 거면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각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글은 최대한 정중한 말을 골라서 썼지만 내 화는 이미 정점에 달해 있었다. 바로 남편에게 알렸더니 이번엔 남편도 격분했다. 그렇게 우린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갚아주기로 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절차들을 밟았다. 그리고 지금쯤 아무것도 모르고 관광하고 있을 시어머니께 최후 통첩을 보냈다. 어머님, 슬슬 돌아오시는 게 좋을걸요? 에? 무슨 소리니? 아직 4일밖에 안 됐는데 보름 후에 갈 거라고 했잖아. 당장 안 오시면 도망으로 간주될지도 몰라요. 도망? 방금 전에 경찰에 신고했어요. 어머님이 돈을 훔쳐가셔서. 아니 잠깐, 농담하지 마렴. 우리는 가족이잖아. 돈 아니라니 그게 말이 돼? 농담하는 걸로 보여요? 가족 간에도 도난은 성립한다고요. 못 믿어오시면 서류 보여드릴까요? 적당히 해라. 어딜 시어머니한테 건방지게. 부끄럽지도 않니? 손녀 돈을 훔치는 사람한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네요. 하여튼 이미 피해 신고서는 제출했으니 여행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알겠어. 돈은 돌려줄게. 그니까 고소는 취하해주렴. 돈 없으시다면서요? 남편이 현금으로 모아둔 게 꽤 있거든. 내 방 옷장 안에 있으니까 내가 쓴 만큼 가져가렴. 그런 돈이 있으시면서 손녀 돈에 손을 대셨어요? 정말 말문이 막히네요. 그래, 미안하다.
하여튼 이걸로 된 거지? 맞지? 아니요, 안 돼요. 고소 취하는 안 할 거예요. 돈도 됐어요. 아니 왜? 어쩌라는 건데? 정 그러시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데? 그 돈으로 양로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2번 다시 저희와 엮이지 말아주세요. 사실 시어머니가 어디에 숨겨둔 돈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전부터 의심스럽긴 했다. 시아버지는 꽤 성실하게 살아오셔서 한 푼도 안 남겼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걸 토대로 캐물었더니 예상대로 자백한 것이다. 참 무신경한 주제에 잔머리만 굴리다가 그런 꼴을 당하다니. 그 후 시어머니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현관 앞에서 울면서 사과하셨다. 하지만 나나 남편이나 이미 참을 때까지 참았기에 용서할 수 없었다. 결국 시어머니는 현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와 남편이 정리해둔 짐을 건네받고서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양로원으로 쫓겨났다. 다시 마주칠 생각이 없으니 시어머니는 그곳에서 고독한 여생을 보내게 되겠지. 집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멋대로 행동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을 테고.